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제8차 당대회가 8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교시 중심의 통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당대회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당시인 1980년에 6차 당대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6년 동안 중단됐었죠. 그러다가 김정은이 등장한 뒤 5년 차인 2016년에 비로소 7차 당대회를 열었고 그 후 5년 후인 올해 이제 8차 당대회를 또 다시 연 것입니다. 7차 당대회는 지난 2016년 5월 6일부터 나흘간 열렸었습니다. 당시 7차 당대회는 한마디로 김정은의 북한, 김정은의 노동당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장이자 장기 집권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7차 당대회에서는 선핵 후경, 핵이 우선이고 경제는 나중, 이 선핵 후경 노선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선핵 후경 노선은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북한 체제를 위협한다는 피포의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요. 이런 김정은의 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북한 정권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핵 고도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2021년 북한 최대의 경제 위기 하에 신년사도 없이 당대회를 새 벽두부터 김정은이 열었고요. 대회 사흘간 9시간에 걸쳐서 육성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할 말이 많아졌다는 것은 변명할 거리들 역시 넘쳐났다는 것이고요. 또 해명하고 설명해야 될 위기 상황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뜻하죠. 위기 중에 위기라는 것이 이 김정은의 보고에서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 와중에 김정은은 당 최고직인 총비서에 취임했습니다. 이건 노동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왔던 김정은이 일단 당 체제 장악에는 완전히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입니다. 자, 김정은의 4가지 속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첫 번째 속내는 북한의 경제 위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당대 연설에서 북한 경제에 대해서 김정은은 구구절절하게 설명도 하고 위기의식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스스로 최악 중에 최악 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또 그만큼 비중을 둬서 설명도 했습니다. 지난 7차 대회 당시에 총화보고를 할 때 경제 분야는 22% 정도 분량을 차지했는데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무려 51%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할 말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미국의 대북 제재, 그리고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고 구구절절 변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대책을 내세운 것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경제정책에 대한 대실패를 인정하면서 인민생활 향상 토대 마련을 위한 새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상정, 자, 이것만 내놓았습니다. 또 농업과 인민 소비품의 생산을 증대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고요.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내세운 게 뭐냐? 딱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자력갱생, 자력갱생. 물론 이 자력갱생에는 자급자족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죠. 80년대, 90년대의 자력갱생이 오늘날에 또다시 부각된 셈입니다. 이건 국가가 인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각자 도생하라는 뜻도 숨어 있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자력갱생 지침은 지난 2012년 4월에 첫 공개연설에서 했던 발언, 이걸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김정은은 당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여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그러면서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경제는 타개를 위해서 경제체제 운영 방법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으로 불리는 이 전략은 2014년 5월 30일 담화로 공식 발표됐고요. 2013년 3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도 상당한 활력을 얻었고
장마당 경제 확대와 함께 인민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특히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핵심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통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또 경영활동과 수익 배분 결정권이 커졌습니다. 이건 일정한 자본주의적 방식이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도 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북한 경제의 전환은 재산권 소유라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불어서 유엔의 대북제재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김정은 체제를 오히려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니까 다시 북한 경제는 암흑의 시기로 되돌아가게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북한 경제는 핵무력 강화하고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선경후핵이 아니라 체제 불안을 염두에 둔 선핵후경을 고집하다 보니까 결국 이 북한 경제가 그야말로 위태로운 지경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2021년을 어떻게 넘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배급제도 평양의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끊긴 상태에서 이 북한 주민들의 자력갱생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게 김정은의 최대 고민으로 떠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속내는 핵무력 강화한다고 엄포는 났습니다만은 대책은 없습니다. 경제 상황이 최대 위기 국면으로 돌입하니까 초조한 김정은이 그런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이번 당대 총화보고에서 대담한 핵무력 건설 선포로 눈가림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이번 총화보고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핵잠수함하고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관련 발언입니다. 우선 핵잠수함의 경우에는 소형 원자로를 잠수함에 장착한 다음에 누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용하는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뿐 아니고 또 하나 건조 비용도 통상적으로 한 척 만드는데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가 듭니다. 일단 지금의 북한 상황으로서는 엄두도 못 낼 목표죠. 북한은 현재 SLBM 한 기만 발사할 수 있는 고래급 잠수함 한 척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SLBM 2기에서 4기를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이미 2019년부터 개발이 완료됐다. 뭐 이런 말들이 돌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아직 실전 배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 핵잠수함 건조 계획도요. 이번에 처음 논의된 게 아니고 이미 2019년부터 논의돼 왔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 대만에서 핵잠수함용 특수광판을 밀수해가지고 평양으로 가져왔었는데 이 물리적 성분 미달로 완성품을 생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 핵잠수함 계획은 꾸준히 추진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디젤 잠수함도 제대로 생산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핵잠수함 계획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이 핵잠수함 개발 꿈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의 생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젤 잠수함이 한계입니다. 이 디젤 잠수함은 디젤 엔진 작동용 산소 공급을 위해서 전용 환기통을 물 밖으로 드러내는 스노클링을 해야만 하는데 이 경우에 미국과 일본의 초계기 레이더에 포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동해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모든 잠수함의 경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생각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을 탑재를 하고 미국 본토 부근까지 가가지고 발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는 것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잠수함 개발을 지속적으로 꿈꾸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 김정은의 핵잠수함 개발은 미국을 겨냥한 엄포로 보여집니다만은 실제 이 북한이 핵잠수함 개발을 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의 핵잠수함 개발 발언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또한 그냥 무시해도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전술 핵무기 개발 관련 발언입니다. 전술핵은 그야말로 남한과 주일 미군 공격용이죠. 이 전술 핵무기는
북한이 이미 개발을 완료한 사거리 400에서 600km 안팎의 북한 신형 전술 미사일, 그러니까 KN-23인데요.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것하고 초대형 방사포, 그러니까 직경이 600mm 되는 초대형 방사포에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남한 전역과 주일 미군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김정은의 전술 핵무기 개발은 그동안 좌파와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주장을 해왔던 게 있죠. 핵은 남한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 위협용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장을 일거에 다 뒤엎는 겁니다. 만약 북한이 김정은의 공언대로 전술 핵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남한은 꼼짝없이 북한의 인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탄두 장착 KN-23 한 발하고 재래식 비핵탄두를 장착한 KN-23 또는 초대형 방사판 10발을 섞어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요격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 중에서 전술핵을 골라서 요격하는 거, 이건 더더욱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김정은이 이번 총화보고에서 핵이란 단어를 무려 36차례로 언급했잖아요. 이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주장해왔던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번 김정은의 핵무력 강화 엄포는 사실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남한을 겨냥해서 언제든지 무력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김정은의 속내 세 번째는 남한에 대해서 전혀 믿지도 않고 앞으로 배려하지도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번 8차 당대 총화보고에서 두드러진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한국을 발의 때처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7차 당대 연설과 비교해봐도 발언 양이 19%에서 8.3%로 줄었습니다. 내용도 그저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뭐 그런 수준들입니다. 이젠 동등한 수준에서 남한을 대하지 않겠다, 배려하지도 않겠다 이거고요. 또 남한이 북한에게 엎드리고 굽신거리는 만큼만 대우해 주겠다는 거고요. 앞으로 남한이 말을 잘 들으면 그때 호의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첨단무기 도입하지도 말고 한미 군사훈련 하지도 말라 이거죠. 이 김정은의 발언에서 드러난 속내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아직도 미국 앞에서 절절 매면서 무슨 남북관계 개선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대북 지원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이런 개념입니다. 김정은이 그랬습니다. 공동방역, 백신 지원, 개별관광 재개 이런 비본질적 문제를 꺼내들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 있는 척 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이런 김정은의 속내는 이겁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미국하고 인연을 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끝내 고집한다 그러면 북한은 이제까지의 호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아예 적극으로 대우하겠다. 언제든지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니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해라. 그래야지 남한의 안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김정은의 속내는 결국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토머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발언을 듣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남북 협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직접 못 만나면 비대면 형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같은 이는 11일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집권 여당의 생각에 대해서 그저 말문이 막힙니다. 도대체 그 머리 구조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번째 김정은의 속내는 미국 정상회담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총화보고에서 미국을 향한 김정은의 속내가 바로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구애 이렇게 정리해도 좋을 겁니다.
이번 청와보고에서 미국 관련 발언은 7차 당대에서 19%였는데 이번에 8.3% 줄었습니다. 또 미국을 의미하는 대외 관계도 15%에서 7.7%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양은 줄어들었지만 김정은은 내심 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미국 행정부가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버선발로도 달려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이미 각국 공간에 미국 자극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경고를 보냈죠. 그리고 이번 총화 보고에서도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발언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대조선 정책 본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미 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겠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외교 성과라고 구구절절 찬양을 했죠. 이건 지금 김정은이 살아날 길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실 이 겉으로는 허세를 부립니다마는 속으로는 엄청나게 불안한데 그 위기를 타개해 줄 수 있는 손은 오직 미국밖에 없다는 것을 김정은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다시 한번 싱가포르식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해달라고 제안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새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더불어 김정은의 절절한 구애도 아예 무시할 겁니다. 이제 미국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선에서 완벽한 비핵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정상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버럼업 방식을 분명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건 그 뜻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전무하고요. 더불어 김정은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뜻도 제대로 꼽히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니, 어렵다기보다도요, 전혀 불가능할 겁니다. 한마디로 꿈 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 최대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도 김정은이 불러온 위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허세도 오버액션입니다. 이럴수록 당당하게 김정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더러 이제라도 핵을 포기하라 이렇게 거침없이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김정은도 살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대목에서 오히려 김정은 눈치 보고 김정은과 뭔가 한마디 말이라도 붙여볼 요량으로 굽신거린다 그러면 김정은도 남한도 모두 멸문지화로 가는 길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적 위협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정권이 북한에게 보아 내동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마지막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은 북한의 8차 당대에 드러난 김정은의 속내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